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바로 떠오를 만한 범죄 사건이 하나씩은 있어요. 이 대부분은 용의자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그대로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진 경우들입니다. 당연히 예외도 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2019년 9월에 절대 찾지 못할 줄 알았던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미 다른 죄를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만 해결된 거죠.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범죄를 저지른 건지 이런 자세한 상황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결하지 못한 장기나 연구미제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건 해결에 실패해서도 그렇지만 이 범인의 심리를 연구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범인의 심리와 그 당시 상황을 그려내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요, 범인의 정체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1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어느 호텔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왔다는 것 외엔 자연스러운 사이처럼 보였고요. 특이한 점도 없어 보였어요. 카운터 직원은 항상 하는 것처럼 돈을 받고 방 열쇠를 건네줬죠. 그리고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들어온 그 남성은 먼저 나갔습니다. 저녁이에요. 체크아웃 시간이 됐죠. 그럼 남은 여성도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직원이 이 방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을 받은 직원이 직접 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봤죠.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방 안에 있던 여성은 목이 졸려 죽어 있었어요.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 시작했는데요.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알아봐야겠죠. 물건 중에 명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부키초의 캬바레에서 일하는 33살의 호스티스라고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실명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망자 여성이 일하던 캬바레를 찾아가 자세한 신원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여성이 살던 곳까지 알아낸 경찰은 아파트에가 유류품들을 조사해봤어요. 명찰에 있던 이름과 나이는 예상대로 가짜였고 실제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요. 몸이 좋지 않은 남편과 아이가 있었지만 사건 발생 6년 전 여성이 혼자 집을 나와 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가출한 사람 찾기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아내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얼마 안 가서 병으로 사망했고요. 아이도 심장질환으로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여성이 다시 집을 나와 혼자 살았고 가부키초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캬바레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성이 살던 집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엔 남편과 아이의 기일이 적혀 있었어요. 금고도 하나 있었는데 안을 열어보니까 아이 사진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사용하던 넥타이 핀이 보관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정황상 이 죽은 여성에겐 어떤 가정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 1,000만 엔 정도 모으던 정기예금 계좌가 있었는데 이 돈에 누가 손을 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던 것인지도 알려진 것은 없어요. 여성의 직업이 호스티스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 중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의심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확실한 용의자는 아무래도 그날 아침에 같이 호텔에 왔다가 먼저 나간 그 남성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인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유령 용의자는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수사를 해보지 못했고요. 계속 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의문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1981년 4월 25일 오전 9시 같은 가부키초 지역에 이번엔 다른 호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남성과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남성이 똑같이 먼저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 요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호텔 직원은 남아있는 여성이 요금을 내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방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벨을 누르고 노크도 해봤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20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 스타킹에 목이 졸려 사망해 있었어요. 이번 여성은 방 안에 있는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죽어 있었고 들어올 때 입고 있던 옷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두 번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수법상 동일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때 일본 경찰은 동일범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피해자의 귀걸이와 샌들, 담배, 라이터는 발견이 됐는데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같이 호텔에 들어온 남성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되면 자신이 먼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져간 것 같죠. 사건을 담당한 관할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피해자를 알거나 사건 당일 본 적이 있는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렸지만 결국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몽타주를 그려서 배포했냐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진 사진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유일한 방법은 죽은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좀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공개했던 거죠.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담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흡연자일 것이고 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겨드랑이 냄새를 제거하는 액취증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치과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대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은 충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회하지 못했죠.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가 일본인보다는 대만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이 지나갑니다. 같은 지역 호텔에서만 여성을 노린 두 번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단서가 없으니까 경찰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고요. 다음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뉴스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이후 45일 만입니다. 6월 14일 오전 6시 30분 같은 가부키초 소재의 또 다른 호텔로 남녀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엔 약 30분 만인 오전 7시에 남자만 혼자 호텔을 나갑니다. 호텔 직원은 들어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나온 남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에 올라가 봤더니 옷이 벗겨진 젊은 여성이 스타킹에 목이 졸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됐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세 번째 피해자는 차로 30분 거리인 도쿄도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 거주하는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특이한 상황은 없었지만 위에서 커피 200cc 정도가 검출이 된 거예요. 이 200cc는 종이컵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피해자는 카페에서 용의자와 만났고 호텔로 유인되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성은 성인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어떻게 미성년자가 연쇄살인범의 눈에 들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가정 환경은 평범했어요. 부모는 회사원이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 읽기와 연극을 좋아하는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담배와 신라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1학년 말에는 학생들을 협박해서 돈을 뺏은 죄로 퇴학을 당했었는데 장래 희망은 연예인이었고요. 결혼을 약속한 18살의 약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살해당하기 3시간 전까지
약혼자인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가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학교를 그만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뭐 결혼도 약속하고 있었으니까 생활비가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에 범인과 만나서 원조교제 어플이라든가 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호텔을 들어갔다는 생각 좀 할 수 있고요. 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몰래 매춘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건데, 그러자니 약혼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평소 자신과의 관계 좀 좋은 편이었고 각자 집에 돌아갈 때도 뭐 기분 좋게 헤어졌다 이런 진술을 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연극 관계자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뭐 자기도 금방 연예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뭐 용의자를 만난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매춘을 했다라고는 또 보기는 힘듭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연예계 관계자라면서 피해자를 속였고 이렇게 호텔로 유인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높아 보이죠. 먼저 2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도쿄 지역 내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자 도쿄를 벗어난 지방신문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등장했고요. 여러 잡지에서도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가 모두 같은 범인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수법만 다른 비슷한 다른 범죄 사건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범인은커녕 용의자도 잡지 못해서 불안감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세 번째 사건 이후 이번엔 굉장히 빨리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일 만이었어요. 1981년 6월 25일, 이번엔 밤이었습니다. 11시쯤 갑자기 호텔에 있던 손님 한 명이 1층으로 뛰어내려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성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같이 들어온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랐고 저항을 하자 범행에 실패한 남성이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을 모두 빼앗아 도망쳤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간 여성은 게임 센터에서 이날 낮에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말을 걸어왔고 같이 호텔에 왔다가 살해당할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게 좀 중요해 보이죠. 범인을 만났지만 유일하게 생존한 피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의 진술대로 앞에 세 사건도 비슷한 형태로 전개됐으며 주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 뒤로 추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뉴스가 계속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건이 돼버렸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던 호텔은 세 번째 사건의 호텔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범인은 네 번째 여성에게 범행이 실패하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이런데요. 범행을 실패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 범행 수법이 더 잔인해지고 과격해지거나 뭐 우울증을 동반한 냉각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가 그렇죠. 사건이 멈췄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지도 모르지만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이날부터 활동을 멈춰버린 거죠. 네 번째 피해자이자 유일한 생존자 여성이 등장했으니 최대한 이 사람의 진술이 가장 유력하고 정확한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서 용의자 한 명 특정하지 못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이요, 러브호텔 사업이 좀 성행하면서 동시에 생긴 문제인데 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호텔에 CCTV를 설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예요. 그러던 시기였고 체크인을 담당하던 그 로비 직원의 기억도 굉장히 흐릿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격자를 찾을 기회도 당연히 없는 거죠. 경찰은 내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나마 범인의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한 3명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각성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 결과는 모두 부검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상한 건 몸에서 각성제 성분이 나왔지만 주사 자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입이나 코로 이 성분을 들이마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부분은 그럼
피해자들이 이 각성제를 스스로 먹었는지 아니면 범인이 강제로 먹인 것인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자가 범인과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었죠. 이것과 연결해 보면 범인이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몰래 이 각성제를 탔을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세 번째 피해자의 경우만 그래요. 좀 추정만 하는 거죠, 나머지 사건은. 그리고 나머지는 범인을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다른 공통점은 처음과 세 번째 사건의 경우인데요. 피해자 여성들이 매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특히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호스티스로 일하던 게 사실로 확인됐었고요. 직업 특성상 손님들이 전부 남자였겠죠. 높은 확률로 일하던 곳에서 범인을 만났을 것이고 친분이 쌓이면서 가게 밖에서도 따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이 사건을 계획했고 호텔까지 좀 유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자세한 신원이 밝혀지진 않아서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는 또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죠. 가부키초에서 피해자가 주로 혼자 있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범인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네 번째 피해자는 게임 센터에서 혼자 있을 때 범인이 접근해 왔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범행 장소인 호텔로 같이 갔다는 공통점을 볼 때 범인은 아무래도 여성을 상대로 말을 잘하고 이성에게 호감 사는 방법도 잘 아는 그런 호감형 인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는 범행 방식이 모두 일치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목을 졸랐다는 점이죠.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스타킹에 목이 졸렸습니다. 범인이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알아본 해외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 범행 방식이 성적 취향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목을 손으로 졸라 죽일 때 그 감각에서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몸에 체액은 남아있지 않아요. 몸을 닦아낸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폭행의 목적은 없었고 살해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흉기를 사용한다면 흉기를 사용할 만한 사람을 추적하거나 경찰이 상처의 모형으로 흉기의 판매 경로, 생김새 등도 전부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피도 충분히 튈 수 있고요. 범인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흔적이 남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적이 남지 않는 살해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바로 약을 먹인 후 저항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범인은 계획 단계에서 살인 수법을 꽤 많이 고민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목격자가 있죠. 범인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피해자 외에 호텔 카운터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범인의 외형을 특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 사건의 생존자와 호텔 직원들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보니까 범인은 젊고 키가 160 정도의 셀러리맨처럼 보이는 30대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설명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게 일관된 증언들이었고요. 네 번째 사건은 동일범이 확실해 보였어요. 여기까지가 네 번의 사건에서 드러난 범인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차이점도 있겠죠? 같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범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호감을 사서 범행 장소인 호텔로 유인하기까지 나름의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치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신원에 관계된 물건을 두 번째 사건에선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범행이 일어난 요일이나 시간, 범행과 범행 사이 간격에 규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상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고 호텔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살인 과정의 특별한 방식까지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 정도 공통점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가 전부 다르다 보니 무직자일 가능성이 좀 유추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공통점이 딱히 또 없다 보니까 4개의 사건이 모두 다른 범인이 저지른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한정적이고 이상하게 이 목격자들의 진술도 별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남게 됐어요. 경찰은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사건 발생 1년 후 수사본부를 축소했습니다. 4건 모두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어요. 사건이 일어날 당시 다른 지역 언론과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면서 관심도가 높긴 했지만 이후에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강력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그래서 금방 잊혀지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1996년 6월에 공소시효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범인이 자수해도 처벌할 수 없죠.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거의 잊혀져 있는 사건이 되어 있죠. 사건 이후 호텔 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부키초는 이런 강력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도 생겼죠. 이게 인식이라는 게 한번 박히면 쉽게 벗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다가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도 전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부키초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예전보다는 좀 삭막한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가부키초에서 3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더 지났고요. 지금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 사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 축소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범인의 정체는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인 신주쿠 러브 호텔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